이년아, 우리가 도장도 다 확인했어. 이제 어디 도망가든 소용없다고. 어머니, 서류 다 준비됐어요. 이제 2년 손목만 잡고 도장 찍으면 끝이에요. 여보, 제발 그냥 찍어.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잖아. 다 당신 치료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시어머니 최 여사의 고함과 동시에 제 머리채가 뒤로 획 꺾였어요. 인간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억센 손길에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았죠. 큰형님 미연은 제 팔을 붙잡고 식탁 쪽으로 끌어당기며 소리쳤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가방 안감에 숨겨둔 녹음기 스위치를 가볍게 눌렀어요.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남편 도윤은 제 눈을 피하며 바들바들 떨고만 있더군요. 불과 닷새 전까지만 해도 제 생일을 챙기며 다정하게 웃던 남편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5억이라는 빚 앞에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아파트를 뺏으려 하고 있었죠. 저는 20년 차 보험 설계사 윤서진입니다. 인천에서 제 명의 아파트를 마련하고 나름 실력을 인정받으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난 명절 연휴 닷새 동안 저는 지옥을 경험했어요. 과연 이 집에서 수갑을 차고 나갈 사람이 누구일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험난한 보험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 속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믿었던 남편 도윤의 눈빛이 변하고 있다는 건 미처 알아채지 못했어요. 도윤은 인테리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조금씩 어두워졌어요. 처음엔 그저 기가 죽어 있는 줄로만 알았죠.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제 편에서 방패가 되어주던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5억이라는 빚은 다정했던 남편을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었어요. 이번 명절 연휴는 주말까지 겹쳐서 무려 닷새나 되었어요. 저는 긴 시간 동안 시댁에서 버틸 생각에 벌써 가슴이 답답했어요. 시댁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최 여사는 제게 검은 비닐봉투를 툭 던지더군요. 보험쟁이 티내지 말고 이거 입어. 닷새 내내 손님 올 텐데 집 안 채면 생각해야지. 봉투 안에는 누가 입었는지도 모를 늘어진 회색 남자 운동복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꾹 참았어요. 옆에서 명품 가방을 매만지던 큰형님 미연은 제 옷차림을 훑어보며 비웃더군요. 큰형님은 제가 보험을 팔아 집을 샀다는 걸 은근히 질투해 왔어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남편 도윤은 제 짐을 들어주기는커녕 거실 구석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그의 뒷모습에서 낯선 서늘함이 느껴졌지만 저는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진아, 이거 어머님이 비싼 돈 들여 지으신 차야. 마시고 일 시작해. 큰형님이 다정한 척 내민 대추차 한 잔. 그게 제 기억을 갉아먹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 차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런데 차를 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야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평소에 술도 잘 마시고 건강 하나는 자부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부엌 바닥이 마치 늪처럼 저를 끌어당기는 기분이 들었죠. 저는 잠시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멀리서 시어머니와 큰형님이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는 마치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제 귓가를 맴돌았죠. 하지만 저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깊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어요. 명절 연휴의 첫날은 그렇게 불길한 정적 속에서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분명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써봐도 머릿속에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모든 게 흐릿했어요. 이런 수법에 당할 죄가 아닌데 말이죠.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서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손님들 오시는데 전을 다 태워 먹을 셈이야? 시어머니 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저는 분명 불 조절을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프라이팬 위의 동태전은
시커멓게 타서 연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뒤집개를 떨어뜨렸고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제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이게 진짜 미쳤나 봐. 너 아까부터 혼자 실실 웃으면서 중얼거리더니 왜 이래? 저는 억울했어요. 저는 웃은 적도 없고 중얼거린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눈앞에 탄 전들은 명백한 증거처럼 저를 비웃고 있었어요. 큰형님 미연은 옆에서 한숨을 내쉬며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있더군요. 어머니, 서진이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제가 요즘 보험 실적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요. 아까는 저한테 어머님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무리 고부 갈등이 있어도 제 입에서 그런 패륜적인 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어요. 형님,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저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큰형님은 휴대폰을 꺼내 제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더군요. 영상 속에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거실 구석을 응시하며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사라져버려.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영상 속의 여자는 분명 저였지만 제가 기억하는 순간이 아니었어요. 저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저를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취급을 하더군요. 가장 서운했던 건 남편 도윤의 태도였어요. 도윤은 제가 억울하다고 소리를 쳐도 그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서진아, 너 진짜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형님이 찍은 영상 보니까 너 정말 정상이 아니더라. 우리 집안 망신 그만 시키고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 도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과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큰형님은 옆에서 더 교묘하게 저를 몰아붙이더군요. 서진아, 너 약 기운 때문에 헛것 보는 거야. 우리가 너한테 뭘 했다고 그래? 내가 지금 환각 상태인 거 몰라? 저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마치 저를 조롱하는 환청처럼 들려오더군요.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중간에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는데 주방불이 켜져 있더군요. 큰형님 미영과 시어머니가 식탁에 마주 앉아 무언가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니, 이번 연휴가 기회예요. 서진이 명의로 된 그 아파트, 도윤이 사업비 갚는 데 쓰려면 지금 확실히 해둬야 해요. 제 정신 나갔을 때 서류 다 받아내야 한다고요. 큰형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어요. 시어머니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알지, 내가 모를까봐? 모레 사무장님 오기로 했으니까 너는 애 약이나 잘 챙겨 먹여. 도윤이한테는 내가 잘 말해뒀으니까 걱정 말고. 저는 그 순간 뒷덜미가 서늘해졌어요. 약? 제 기억이 끊기고 정신이 몽롱했던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큰형님이 준 대추차, 그리고 제가 먹었던 음식들에 무언가 들어있었던 거죠.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남편 도윤은 이미 저들의 공범이었어요. 저를 지켜주겠다던 그 약속들은 5억이라는 돈 앞에서 휴지 조각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명절 연휴 사흘째가 되자 상황은 더 극단적으로 치달았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는 대놓고 제 험담을 늘어놓더군요. 제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집안 물건을 부수고 남편을 때렸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친척들은 저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더러운 것을 보듯 피했어요.
저는 억울함에 눈물이 났지만 그럴수록 저들의 프레임에 갇힐 뿐이었어요. 제가 울면 거봐. 저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된다니까라며 비웃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 화장실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저 수아예요. 안에 계세요? 막내 동서 수아의 목소리였어요. 수아는 평소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말수가 적고 늘 구석에서 일만 하던 친구였죠. 저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어요. 수아는 주변을 살피더니 제 손목을 잡고 세면대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형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큰형님이랑 어머님이 형님 아파트 뺏으려고 작정하셨어요. 아까 주방에서 약가루 타는 거 제가 다 봤단 말이에요. 수아의 목소리는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수아의 눈을 빤히 바라봤어요. 수아는 제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이거 제가 몰래 찍고 녹음한 거예요. 어머님이 법무사 사무장이랑 통화하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형님, 절대 약 먹지 마세요. 음식도 제가 해주는 것만 드시고요. 저는 수아가 건넨 USB를 꽉 쥐었어요. 손바닥을 파고드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제야 저를 현실로 깨워주는 것 같았죠. 저는 수아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에게도 이제 아군이 생긴 거예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큰형님은 대놓고 저에게 알약 2알을 내밀었어요. 서진아, 이거 내가 평소에 먹던 영양제잖아. 도윤이가 챙겨주라고 하더라. 얼른 먹고 기운 차려. 저는 남편 도윤을 쳐다봤어요. 도윤은 밥그릇에 고개를 쳐박고 그거 몸에 좋은 거야. 먹어도라고 힘없이 내뱉더군요. 저는 그 알약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어요. 이걸 먹지 않으면 저들이 의심할 테고 먹으면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지겠죠. 저는 알약을 입에 넣는 척하면서 혀 밑에 숨겼어요. 그리고 물을 크게 한 모금 마신 뒤 꿀꺽 삼키는 신용을 했죠. 큰형님은 제 입안을 확인하려는 듯 빤히 쳐다보더니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짓더군요. 그래, 서진아. 착하다. 이제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약을 뱉어냈어요. 그리고 세면대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죠. 눈빛은 형언할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밤새 수아가 준 USB를 제 가방 깊숙한 안감 사이에 바느질로 꿰매어 숨겼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짜 인감도장도 미리 준비해 두었죠. 진짜 인감도장은 USB와 함께 가방 안감 속에 꿰매어 넣었어요. 제 생명줄과도 같은 그 증거들을 지켜야 했거든요. 저는 또 하나 중요한 조치를 취했어요. 휴대폰으로 주민센터 인터넷 민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인감보호 신청을 해뒀죠. 20년 동안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수없이 봐온 부동산 사기 사례들이 떠올랐어요. 아무리 도장을 훔쳐가도 본인이 직접 발급받지 않은 인감증명서는 휴지 조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은 대망의 설날 당일이었어요. 차례를 지내기 위해 새벽부터 온 집안이 분주했죠. 저는 약을 먹지 않아 정신이 맑았지만 여전히 몽롱한 척 연기를 해야 했어요.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게 제사상을 차리라고 명령했고 저는 일부러 그릇을 떨어뜨리며 실수하는 연기를 더했죠. 어머님,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시만 누워 있을게요.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저를 방으로 가버리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곳을 탈출할 기회만 엿봐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거실에서 남편 도윤과 큰형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도윤아, 오늘 밤이 고비다. 사무장이 내일 아침 일찍 오기로 했으니까 너는 서진이 도장 잘 챙겨둬.
제가 저항하면 강제로라도 찍게 해야 해. 남편의 대답은 없었지만 거친 숨소리가 문틈을 타고 들어왔어요. 저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어요. 저들은 이미 저를 인간이 아닌 처리해야 할 짐짝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차례가 끝나고 식구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부엌 구석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수아가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꽉 잡더군요. 수아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저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수아는 제 귓가에 아주 낮게 속삭였어요. 형님, 조심하세요. 도윤 씨가 아까 형님 가방에 있던 인감도장 확인하는 거 봤어요. 형님 핸드폰도 몰래 보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바로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수아의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 제 가방을 뒤졌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죠. 하지만 다행히 인감도장은 제가 미리 가짜로 바꿔치기해 둔 상태였고 진짜는 수아가 준 USB와 함께 가방 안감 속에 튼튼하게 꿰매져 있었어요. 저는 수아에게 고맙다는 눈인사를 보내고는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나 지금 갈게. 아빠가 많이 아프시대. 나 지금 가야 할 것 같아. 저는 최대한 불안하고 절박한 표정으로 연기를 했어요. 도윤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더군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도윤은 차 열쇠를 챙기며 일어섰어요. 큰형님 미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으며 손을 흔들더군요. 서진아, 가서 푹 쉬어. 너 요양 좀 해야 할 것 같더라. 짐은 나중에 도윤이가 다 챙겨서 보낼 테니까 걱정 말고. 그 말은 곧 이 집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선전포고였어요.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으며 신발을 신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닷새 동안 저를 짓눌렀던 시댁의 퀴퀴한 공기가 사라지고 서늘한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어요. 저는 이제 전쟁을 시작하겠어요. 도윤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시속 200km로 돌아가고 있었죠. 남편은 백미러로 자꾸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도윤은 제가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웅얼웅얼 노래를 부르거나 헛소리를 몇 마디 섞어주었어요. 도윤은 한숨을 내쉬며 핸들을 꽉 쥐더군요. 그 한숨 속에는 죄책감이 아니라 정말 미쳤구나 하는 확신과 안도감이 섞여 있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서진아, 친정 가서 엄마랑 아빠 말 잘 듣고 있어. 내가 일 정리되는 대로 바로 데리러 갈게. 알았지?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역겨운 위선에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저는 끝까지 참아냈어요. 응. 도윤 씨, 빨리 와야 해. 나 무서워. 저는 아이처럼 말하며 남편의 품에 잠시 안겼어요. 남편의 심장 소리가 들리더군요. 너무나도 평온한 그 심장 박동에 저는 다시 한번 인간이라는 존재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어요. 도윤이 멀어지는 차를 확인한 뒤 저는 바로 택시 승강장으로 달려갔어요. 친정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척했지만 제 진짜 목적지는 친정이 아니었어요. 저는 미리 봐둔 인근의 작은 모텔로 향했어요. 친정 부모님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이 친정으로 저를 찾으러 올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죠. 모텔 방에 들어서서 문을 잠그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터뜨렸어요. 지난 닷새 동안 참아왔던 공포와 억울함,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저는 제 가방을 미친 듯이 뜯어내어 안감 속에 숨겨두었던 진짜 인감도장과 USB를 꺼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USB를 노트북에 꽂는데 한참이 걸렸죠. 화면 속에 나타난 폴더들을 하나씩 클릭할 때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수아가 찍은 영상 속에는 큰형님이 흰 가루를 제 찻잔에 털어넣으며 콧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또한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사무장님, 서류는 다 준비됐죠? 며느리 정신 상태가 안 좋아서
곧 입원시킬 거니까 그때 도장 찍으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음성도 똑똑히 들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말살하려는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저는 바로 평소 거래하던 대학병원의 지인에게 연락을 했어요. 오빠, 나 지금 너무 급해. 당장 혈액 검사랑 성분 분석이 필요해. 나 지금 누군가한테 약물이 투여된 것 같아. 투약 후 시간이 지나면 성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변호사 친구에게도 메시지를 남겼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피를 뽑고 소변 검사를 마친 뒤 응급으로 의뢰를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약을 뱉어낸 게 어젯밤이었으니 아직 성분이 남아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제가 평소 단골 고객이었던 덕분에 병원 측에서 우선순위로 처리해 주었어요. 오후가 되자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윤서진 씨 혈액과 소변에서 고농도의 졸피뎀과 항불안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복용량이 워낙 고함량이라 대사산물이 아직 상당량 남아있네요. 본인이 처방받은 약이 아니라면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진단서를 손에 쥐는 순간 승리를 예감했어요. 이제 저들이 저를 미친년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그 프레임은 이 종이 한 장으로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모텔로 돌아온 저는 휴대폰을 켰어요. 남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게 찍혀 있더군요. 문자 메시지는 처음엔 걱정하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너 어디야? 당장 연락 안 해? 어머니 지금 화나셨어. 라며 협박으로 변해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끄고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 마음껏 불안해해봐. 당신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누가 빠지게 될지 곧 알게 될 테니까. 저는 휴대폰을 켜지 않은 채 수아가 보내준 문자들만 확인했어요. 수아는 시댁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게 알려주는 스파이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었죠. 시댁은 그야말로 자중질환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친정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도윤의 뺨을 때리며 난리를 쳤다는군요. 이 멍청한 놈아, 마누라 하나 제대로 감시 못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사채업자들 내일 모레면 우리 집까지 들이닥칠 텐데 아파트 서류 어떡할 거야? 수아가 몰래 녹음해서 보내준 음성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비명이 섞여 있었어요. 남편 도윤은 그저 서진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약 기운 때문에 어디 사고라도 난 거 아닐까요? 라며 멍청한 소리만 반복하더군요. 큰형님 미연은 옆에서 그러게 약을 좀 더 세게 먹였어야지. 쟤 지금 정신 들어서 경찰서라도 가면 어떡할 거야? 라며 오히려 시어머니를 다그쳤대요. 저는 드디어 결전의 준비를 마쳤어요. 병원 진단서, 수아의 녹취록과 영상, 가짜 사무장의 인적사항,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공모 정황이 담긴 파일들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변호사 사무실에 넘기고 정식으로 고소 절차를 밟았어요. 변호사님도 제 서류들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서진 씨,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범죄예요. 특히 약물 투여는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법정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화장을 했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어요. 저는 이제 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이 제 비밀번호를 따고 들어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일부러 비번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들이 제 거실에 모여 범죄를 모의하는 현장을 경찰과 함께 덮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제 가방 속에는 그들을 단번에 파멸시킬 강력한 무기들이 들어 있었고 현관 밖에는 제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 대기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심판자입니다. 저는 모텔방을 나서며 낡은 열쇠를 카운터에 반납했어요. 서진아, 이제 시작이다. 절대 떨지 마. 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며 택시에 올라탔어요. 택시가 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때 저는 휴대폰 전원을 켰어요. 켜자마자 쏟아지는 수백 통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들. 도윤으로부터 온 마지막 문자가 눈에 띄더군요. 서진아, 너 지금 집에 있지? 문 안 열면 우리 사람 부를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나와.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음이 났어요. 사람을 부르겠다고? 그래, 마음껏 불러봐. 나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불렀으니까. 저는 가방을 고쳐 메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닷새 전 시댁으로 들어갈 때의 그 힘없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당당한 20년 차 베테랑, 그리고 제 삶의 주인으로 서 있었죠. 집 앞에 도착하니 현관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제 손가락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어요. 띠리릭,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거실에는 예상대로 시어머니 최 여사와 큰형님 미연, 그리고 남편 도윤이 앉아 있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중년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인감증명서, 양식과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거실 식탁 위에 가방을 툭 던지며 자리에 앉았어요. 시어머니 최 여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제 뺨이라도 때릴 기세로 달려들었어요. 인연이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감히 시어머니한테 제 집인 양 자물쇠를 채워? 너 진짜 정신병원에 쳐넣어줘야 정신을 차릴 거야? 시어머니의 고함이 제 귓전을 때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등 뒤로 들려오는 도윤의 비겁한 목소리에 더 집중했죠. 서진아, 너 진짜 왜 이래? 어머니랑 형님이 너 걱정돼서 여기까지 오셨잖아. 아파트 매매 계약서 여기 있으니까 얼른 도장 찍어. 이거 팔아서 내 빚 갚아야 우리 가족 다시 살 수 있다고 말했잖아. 큰형님 미연은 제 가방에서 가져온 인감도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득의양양하게 웃었어요. 서진아, 이미 내 도장은 우리가 확보했어. 내 신분증이랑 도장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주민센터 가서 인감증명서 떼면 끝이야. 이제 어디 도망가든 소용없다고. 사무장님도 오셨으니까 얼른 찍기만 해. 저는 식탁 위에 올려진 가짜 도장을 손으로 가볍게 집어들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신들이 내 가방에서 찾아낸 이 도장. 사실 문구점에서 3만 원 주고 판 가짜인데 그것도 모르고 좋아하셨나 봐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큰형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도장을 바라보더니 곧 얼굴이 새빨개졌죠. 그때 큰형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아, 맞다. 어머니, 그거 오늘 아침에 주민센터 갔던 거 왜 인감증명서 발급이 안 됐냐고요? 직원이 뭐라고 했어요? 본인 왜 발급 금지 신청이 되어 있다고?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가방을 뒤적이더니 빈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보험 약관에 작은 글씨 하나도 놓치지 않는 내가 당신들의 허술한 음모를 모를 줄 알았어요? 저는 이미 닷새 전에 주민센터에 인감보호 신청을 해뒀거든요. 본인 아니면 인감증명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게요. 가짜 사무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뭐? 가짜 도장이라고? 인감증명서도 없다고? 최 여사, 당신 지금 나 갖고 노는 거야? 시어머니는 사무장을 향해 손사래를 치며 변명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가방에서 대학병원 봉투를 꺼냈어요. 도윤 씨, 이 아파트는 내 명의고 내 거예요. 당신 빚을 왜 내 집을 팔아서 갚아야 해? 그리고 어머님, 형님. 저한테 약 먹이신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큰형님 미연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큰형님은 이내 표정을 바꾸며 소리를 질렀어요. 약이라니. 너 진짜 미쳤구나? 우리가 너 갱년기라고 몸에 좋은 한약 지어준 게 약 먹인 거니? 너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저는 침착하게 봉투에서 진단서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이 종이 한 장에 당신들이 내 몸에 쏟아부은 약물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요. 진단서를 확인한 시어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진단서를 뺏어들더니 얼굴이 흑빛이 되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밖에서 따로 사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 어디서 시댁 식구들을 범죄자로 몰아. 아, 역시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미리 챙겨온 태블릿 PC를 켰어요. 그리고 수아가 목숨 걸고 찍어준 영상을 재생했죠. 영상 속에는 큰형님이 콧노래를 부르며 제 찻잔에 가루약을 타는 모습,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인감도장을 훔치기 위해 제 가방을 뒤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큰형님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질 듯 소파를 붙잡았어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큰형님을 쳐다봤어요. 형님, 진짜였어요? 진짜 서진이한테 약 먹였어요? 그 순간 가짜 사무장이 폭발했어요. 야, 이 할망구야. 서류 다 됐다며. 돈 받을 수 있다며. 이 할망구가 사람 약 먹인 건 나한테 말 안 했잖아. 난 부동산 서류만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너희끼리 범죄 저질러 놓고 나까지 끌어들이냐? 사무장은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태블릿을 끄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지금 아파트 밖에 경찰차 와 있어요. 상해, 강요, 사문서 위조 미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시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관문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저는 가볍게 피하며 문을 열어주었어요. 윤서진 씨 맞습니까?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거실로 들어오는 순간 시댁 식구들의 기세는 한순간에 꺾였어요. 저는 경찰관에게 진단서와 USB를 넘기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분들이 제 음식에 약물을 타서 정신을 잃게 만들고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상해죄와 강요죄로 고소합니다.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경찰관이 USB의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화면 속에서 큰형님이 콧노래를 부르며 약을 타는 모습이 재생되자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죠. 윤서진 씨, 이건 명백한 상해죄입니다. 약물 투여와 강요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청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관의 팔을 붙잡고 우리 애가 정신이 이상해서 그래요. 이건 오해입니다. 라며 횡설수설했지만 경찰관은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가짜 사무장은 도망치려다 현관 앞에서 다른 경찰관에게 붙잡혔어요. 최 여사 씨, 김미연 씨, 박도윤 씨, 상해, 강요, 사문서 위조 미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하시죠.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거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경찰관에게 이끌려 현관을 나섰죠. 큰형님은 울면서 서진아, 내가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라고 외쳤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도윤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저를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아, 제발 나 사채업자들한테 죽어. 정말 죽는다고. 제발 살려줘. 고소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를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슬픔도 분노도 심지어 동정심조차 없었죠. 그저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는 듯한 무심한 뿐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 씨, 당신이 나한테 약 먹이고 정신병원 보내려 할 때 내가 제발 살려달라고 속으로 얼마나 외쳤는지 알아? 당신은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아파트 평수만 계산하고 있었잖아. 이제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죠. 저는 경찰차에 실려가는 시댁 식구들의 뒷모습을 보며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어요. 2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 눈물이 날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속이 뻥 뚫린 듯한 시원함만 느껴졌죠. 그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조사실 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들이 사업가야. 전현이 다 꾸민 일이라고.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벼랑 끝에 몰린 쥐의 발악처럼 비참하게 들렸죠. 저는 담담하게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제 옆에는 수아가 용기를 내어 증인으로 함께해 주었죠. 큰형님 미연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무너졌어요. 그녀는 자기 죄를 덜기 위해 시어머니가 시킨 일이라며 모든 계획을 풀어버렸죠. 저는 그냥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약을 탔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서진이 정신병원 보내면 그 아파트 팔아서 저한테도 1억 떼어준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1억. 제 20년 인생과 목숨값이 그들에게는 고작 1억 원짜리 보상금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큰형님의 배신에 거품을 물고 달려들었지만 수아가 제출한 녹취 파일과 영상 앞에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이 사악한 것들, 너희가 감히 나를 배신해? 시어머니의 절규는 차가운 조사실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죠. 경찰관은 시어머니에게 상해, 강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가장 비참했던 건 남편 도윤이었어요. 도윤은 사채업자와 공모해 아내를 협박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죠. 유치장 창살 너머로 본 도윤의 얼굴은 제가 알던 다정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초점이 풀린 눈, 며칠 새 푹 패인 볼, 그리고 비굴하게 굽은 어깨. 도윤은 저를 보자마자 창살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서진아,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나 감옥 가면 진짜 끝이야. 사채업자들이 나 가만 안 둔대.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노예처럼 살라면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저는 도윤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슬픔도 분노도 심지어 동정심조차 없었죠. 그저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는 듯한 무심한 뿐이었어요. 저는 창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 씨, 당신이 나한테 약 먹이고 정신병원 보내려 할 때 내가 제발 살려달라고 속으로 얼마나 외쳤는지 알아? 당신은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아파트 평수만 계산하고 있었잖아. 이제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 감옥 안에서 사채업자 걱정이나 하면서 평생 후회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치장을 나왔어요.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죠. 저는 그 길로 곧바로 이혼 서류를 접수했어요. 유책 사유가 너무나 명확했기에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도윤의 사업빚 5억은 이제 오롯이 도윤의 몫으로 남았고 저는 도윤과 관련된 모든 채무 관계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었죠. 며칠 뒤 저는 큰형님 미연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큰형님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이미 주변에는 소문이 다 퍼져 동네 망신을 당하고 있었죠. 서진아,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어머니가 다 시킨 거야. 나 합의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아이들도 있잖아. 엄마가 정가자 되면 애들 인생 어떡해. 저는 큰형님의 말을 중간에 끊어버렸어요. 형님, 아이들 소중한 건 알면서 제 목숨은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약 기운에 취해 비틀거릴 때 뒤에서 비웃으시던 그 모습, 영상에 다 찍혀 있어요. 법대로 하세요. 저는 절대 합의 안 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큰형님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가해자들이 아이들이나 가족을 핑계로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큼 역겨운 일은 없으니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제 아파트를 완벽하게 지켜낼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겁니다. 거실 창밖으로 비치는 노을이 오늘따라 유독 붉게 느껴지더군요. 이제 지옥 같았던 명절의 끝이 보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최 여사는 결국 구속 기소되었고 도윤 역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사채업자들 또한 조직적인 범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죠. 어느 날 오후 수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와 도윤의 1심 판결 소식이었죠. 시어머니는 징역 3년, 도윤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대요. 큰형님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님, 이제 좀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수아 씨. 나 이제 진짜 괜찮아.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마워. 수아는 제게 은인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수아가 독립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주기로 약속했어요. 고통 속에서 핀 우정은 그 어떤 혈연보다 더 진하고 단단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남편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도윤의 옷까지, 신발, 칫솔 하나까지 전부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어요. 거실 식탁도 새로 바꿨죠. 그 추악한 계약서가 올라가 있던 자리에 더 이상 밥을 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안 가구 배치를 새로 하고 환기를 시키니 비로소 제 집에서 시댁 식구들의 퀴퀴한 욕망의 냄새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보험 설계사 사무실로 복귀한 날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제가 겪은 일을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일에 집중했어요. 20년 동안 고객들을 지켜주기 위해 팔았던 그 보험들이 결국 저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갑옷이 되어주었다는 생각에 자부심이 느껴졌죠. 저는 이제 혼자서 아침을 맞이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약을 먹지 않을까 의심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빚 때문에 가슴 졸일 필요도 없죠. 제 명의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는 인천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요. 사람들은 말해요.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하지만 저는 대답하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타인의 인생을 짓밟는 자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그저 피를 나눈 범죄자일 뿐이에요. 저는 제 삶을 지키기 위해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해야 했지만 그 선택에 단 한 점의 후회도 없어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나 가스라이팅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사랑이라는 핑계로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설계할 권리는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껴질 때 그 벼랑 끝이 새로운 비행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증명했으니까요. 20년 차 베테랑 윤서진의 인생은 이제 막 진짜 일장을 시작했을 뿐이에요. 지옥을 견뎌내고 돌아온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